야, 너희들 뭘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 별표 박진호 별표 대령의 우렁찬 목소리가 제77 기계화복병여단 간부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전 11시, 점심 준비가 한창인 시간이었죠. 하얀 조리복을 입은 병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박진호는 팔짱을 끼고 서서 예리한 눈으로 취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죄송합니다. 별표 김민석 별표 병장이 서둘러 국자를 내려놓으며 경례를 했습니다. 22살, 그는 이미 이 부대에서 1년 넘게 복무하며 박진호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부대 내에서 그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아, 그래. 오늘 메뉴가 뭐야? 갈비찜과 된장찌개입니다. 갈비찜. 박진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넉넉했나? 어디서 구했어? 그건 급식계에서 조달했습니다. 김민석은 잠시 망설였지만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갈비는 박진호가 지정한 업체에서 납품받은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저급 부위를 고급 갈비로 속여 챙기는 방식이었죠. 병사들은 감히 입에 올릴 수 없었습니다. 잘했어. 그런데 온다는 소식 들었지? 박진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특별 감찰이요. 우 국방부에서 직접 파견한다더라. 뭔가 소문이 돌고 있나 보네. 그는 턱을 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달간 부대 운영에서 약간의 편법을 써온 게 사실이었죠. 급식비 절약해서 부대 발전 기금으로 돌리고 병사들을 지역 일손 돕기에 보내며 인건비를 받아오는 것 정도였습니다. 모든 게 부대를 위한 일이었는데 누군가 이를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병장, 너희들 입 단단히 다물고 있어. 쓸데없는 말 했다가는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겠습니다. 김민석은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정상인지 헷갈렸죠. 부대 선배들은 모두 이런 방식이 당연하다고 말했지만 어딘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주방 한 구석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별표 최도현 별표 이병은 조용히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20살, 그는 입대한 지 겨우 석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부대의 분위기를 어렴풋이 파악하고 있었죠. 선임병들의 개인 심부름, 지역 일손 돕기라는 명목으로 나가는 외박, 그리고 실제 훈련보다 부대 시설 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상들. 모든 것이 규정과는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신병인 그로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도현. 갑자기 박진호가 그를 불렀습니다. 예. 최도현은 깜짝 놀라며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너 내일 오전에 내 집 청소하러 갈 거야. 알겠지? 예, 알겠습니다. 최도현은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병사가 간부 개인 집 청소를 하는 게 맞는 일일까요? 하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다면 군기 빠진 병사로 찍힐 게 뻔했으니까요. 오후 2시경 부대 정문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회색 정장의 짧은 단발머리,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 별표 강지숙 별표이었죠. 그녀는 가방 하나만 들고 천천히 부대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경계병들은 그녀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출입을 허가했지만 왠지 모르게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국방부 특별감찰관이라고? 박진호는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예. 강지숙이라고 하는데 민간인 출신인 것 같습니다. 별표 이동욱 별표 소령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민간인이 감찰관이라고? 요즘 국방부가 이상하네. 박진호는 서류를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부분의 군 감찰관들은 현역 장교 출신이었는데 민간인이라는 게 어딘가 이상했죠. 어쨌든 예의는 갖춰서 맞이해야겠어? 하지만 너무 깊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 그 시각 강지숙은 부대의 숙소에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옷가지와 수첩, 그리고 볼펜 몇 자루가 전부였죠. 그녀는 창문 밖으로 보이는 부대 전경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훈련장에서 구호를 외치며 뛰어다니는 병사들, 각종 차량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 그리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간부들의 큰 소리.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20년 넘게 군에서 복무하며 쌓인 경험이 그녀에게 직감을 주고 있었죠. 뭔가 이상하다. 감찰관님, 안녕하십니까? 박진호 대령의 우렁찬 목소리가 여단 본부 앞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 3시, 공식적인 환영식이 시작되었죠. 강지숙은 여전히 무표정한 채로 박진호의 경례를 받았습니다. 제77기계화보병 여단장 박진호 대령입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강지숙입니다. 앞으로 며칠간 부대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지숙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어딘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박진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는데 그 시선이 묘하게 예리했죠. 박진호는 순간 뭔가 불편함을 느꼈지만 애써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 부대는 언제든지 투명하게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강지숙은 작은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진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혹시 무엇을 기록하시는 겁니까? 제가 봐야 할 것들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감찰관님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군 경력이 있으시나요? 박진호의 질문에 강지숙은 잠시 펜을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필요한 만큼의 경험은 있습니다. 애매한 대답이었습니다. 박진호는 더 캐묻고 싶었지만 상대방이 국방부에서 파견된 감찰관이라는 점을 고려해 참았죠. 그럼 부대 시설부터 둘러보시겠습니까? 먼저 병사들의 생활관을 보고 싶습니다. 생활관이요. 박진호는 당황했습니다. 보통 감찰관들은 사무실이나 훈련 상황부터 보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생활관을 먼저 보겠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네. 병사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숙의 말에 박진호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석 병장은 생활관에서 침대 정리를 하고 있을 때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고 긴장된 분위기였죠. 차렷. 누군가의 구령 소리와 함께 생활관 문이 열렸습니다. 박진호 대령과 함께 들어온 중년 여성을 보며 김민석은 순간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평범해 보이는 외모였기 때문이죠. 이분이 국방부에서 오신 감찰관입니다. 인사드려라. 안녕하십니까? 생활관에 있던 병사들이 일제히 경례를 했습니다. 강지숙은 천천히 생활관을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침대, 사물함, 그리고 세면대까지 모든 것이 규정대로 잘 관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다른 것들이 보였습니다. 병사들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긴장감, 너무 완벽하게 정리된 사물함들, 그리고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분위기. 병장님. 강지숙이 갑자기 김민석을 불렀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김민석은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당황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부터 박진호의 지시로 생활관을 완전히 재정비했기 때문이었죠.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강지숙은 다시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박진호는 그 모습을 보며 불안함을 느꼈죠.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꼼꼼히 기록하는 걸까? 감찰관님, 이제 급식소를 보시겠습니까? 잠깐만요. 강지숙은 최도현 이병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침대 맨 끝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있던 그를 보고 있었죠. 이병님, 이름이 뭐예요? 최도현입니다. 입대한 지 얼마나 됐나요? 석 달입니다. 부대 생활은 어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최도현은 당황했습니다. 박진호의 시선이 날카롭게 느껴졌고 다른 선임병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은가요? 강지숙의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최도현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좋지 않은 점이 훨씬 많았지만 이런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었죠. 개인 심부름, 가혹한 훈련, 그리고 때로는 부당한 대우까지. 하지만 그런 것들을 말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했습니다. 강지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도현의 표정과 말투에서 뭔가를 느꼈죠. 그럼 이제 급식소로 가보겠습니다. 급식소에 도착한 강지숙은 조리시설과 저장고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냉장고 안의 식재료, 조리대의 청결 상태, 그리고 급식 장부까지. 오늘 메뉴가 갈비찜이라고 들었는데 식재료 구입 내역을 볼 수 있을까요? 박진호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급식계에 문의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바로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강지숙의 말에 박진호는 어쩔 수 없이 급식계 간부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가져온 장부를 보며 강지숙은 또다시 수첩의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식재료 단가와 납품업체, 그리고 실제 조리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죠. 감찰관님, 혹시 의심스러운 점이라도 있으십니까? 박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심이라기보다는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확인이요. 내 모든 것이 규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강지숙의 대답은 여전히 애매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하고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형식적 감찰이 아니라는 걸 박진호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강지숙은 혼자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하루 종일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하며 내일의 계획을 세웠죠. 그녀가 가져온 수첩에는 이미 많은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부대의 실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죠. 뭔가 이상해. 박진호 대령은 집무실에서 이동욱 소령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밤 9시가 넘었지만 그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달랠 수 없었죠. 어떤 점이 이상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저 여자, 감찰관이라고 하는데 뭔가 달라. 보통 감찰관들이랑은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 박진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강지숙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느낀 불편함이 점점 커지고 있었죠. 확실히 꼼꼼하긴 합니다. 급식소에서 장부까지 요구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게 문제야. 너무 깊이 파고들고 있어? 그리고 저 수첩에 뭘 그렇게 적어대는지 모르겠다고. 박진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부대를 운영하면서 약간의 편법을 써온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부대 발전을 위한 일이었지만 외부에서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혹시 미리 정보를 입수한 건 아닐까요? 이동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박진호는 단호하게 부정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급식비 절약을 통한 부대 발전 기금 조성, 병사들의 지역 일손 돕기를 통한 부수입, 그리고 각종 훈련비 절약을 통한 부대 시설 개선. 모든 것이 합리적인 부대 운영 방식이라고 생각했지만 규정을 엄격히 따지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었죠. 내일부터는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봐.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CCTV도 확인해봐. CCTV요? 응, 저 여자가 정말 감찰관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확인해야겠어. 박진호의 의심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강지숙의 행동 패턴이 일반적인 감찰관과 달랐기 때문이죠. 그 시각, 강지숙은 숙소에서 오늘 하루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는 여러 장의 메모지와 수첩이 펼쳐져 있었죠. 급식소 현황, 병사들의 생활 실태, 그리고 부대 전반의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꼼꼼한 관찰 결과였습니다. 역시나
강지숙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넘게 군에서 복무하며 쌓인 경험이 그녀에게 확신을 주고 있었죠. 이 부대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병사들의 표정, 간부들의 태도, 그리고 너무 완벽하게 준비된 시설들. 모든 것이 겉으로는 문제없어 보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지숙은 일찍 일어나 부대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아직 대부분의 병사들이 기상하기 전 시간이었죠. 그녀는 부대 곳곳을 돌아다니며 평소와 다른 모습들을 관찰했습니다. 정문 근처에서 트럭 한 대가 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운전석에는 군복을 입은 병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 시간에 무슨 일로 나가는 걸까? 강지숙은 수첩에 시간과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오전 6시, 병사가 운전하는 트럭이 부대를 나섬.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강지숙은 급식소로 향했습니다. 병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싶었죠. 감찰관님, 저희와 함께 식사하시겠습니까? 박진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보통 감찰관들은 간부식당에서 따로 식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네, 병사들과 같은 음식을 먹어봐야 급식 상태를 제대로 알 수 있겠죠. 강지숙의 대답에 박진호는 당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행동이었기 때문이죠. 그럼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지숙은 병사들과 함께 줄을 서서 식사를 받았습니다. 밥과 국, 반찬 2가지. 평범해 보이는 메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다른 것들이 보였습니다. 반찬의 양이 규정보다 적고 국물이 너무 짰죠. 맛있게 드세요. 김민석 병장이 배식을 해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지숙은 그의 표정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주변 시선 때문에 참고 있는 것 같았죠. 식사를 마친 후 강지숙은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훈련이 시작되는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훈련장에서 본 모습은 의외였습니다. 절반 정도의 병사들만 훈련에 참여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보이지 않았죠. 나머지 병사들은 어디에 있나요? 강지숙이 물었습니다. 아, 그들은 부대 시설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 소령이 대답했습니다. 시설 관리. 부대 환경 개선을 위한 작업들입니다. 강지숙은 또다시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훈련 시간에 절반의 병사들이 다른 업무를 하고 있음? 점심시간이 되자 강지숙은 다시 한번 의외의 행동을 했습니다. 혼자서 부대 주변을 걸어 나간 것이죠. 감찰관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박진호가 서둘러 따라오며 물었습니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혼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안전상 문제가. 괜찮습니다. 멀리 가지 않을 테니까요. 강지숙은 단호하게 말하며 부대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진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죠. 강지숙이 부대 근처 마을을 걷고 있을 때 우연히 한 주민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부대 관계자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부대에서 나오는 병사들이 많이 보이던데 무슨 일인가요? 주민의 말에 강지숙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병사들인가요? 글쎄요. 건설 현장이나 농사일 돕는 것 같던데 돈도 받고 하는 것 같고요. 돈을요? 네, 우리 동네 건설업체에서 인부가 부족할 때 부대에 연락하면 병사들이 와서 일해줘요. 물론 일당은 부대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요. 강지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사들을 외부 일용직으로 내보내고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죠. 그런 일이 자주 있나요? 요즘 들어서는 거의 매일이에요. 특히 주말에는 더 많이 와요. 강지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내용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부대로 돌아온 그녀를 본 박진호는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그냥 주변 구경했습니다. 혹시 누구라도 만나셨나요? 박진호의 질문에 강지숙은 잠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시죠?
아니, 그냥 안전이 걱정되어서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지숙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박진호의 의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죠. 저녁이 되자 박진호는 보안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오늘부터 저 여자 행동을 모두 기록해. 어디 가고 누구 만나는지 다 확인해. 감찰관을 감시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감시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거야? 혹시 모르잖아. 박진호의 지시에 따라 강지숙에 대한 은밀한 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강지숙 역시 이런 분위기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군에서 쌓은 경험이 그녀에게 직감을 주고 있었거든요. 이 부대에는 숨겨진 것들이 많다. 그리고 그것들을 밝혀내는 것이 내 임무다. 저 여자, 간첩입니다. 박진호 대령의 단호한 목소리가 여단 간부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전 9시 긴급히 소집된 주요 간부들이 모여 있었죠. 이동욱 소령, 별표 정민수 별표 헌병대장, 그리고 각 대대장들까지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박진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동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CCTV를 확인해 봤는데 저 여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 박진호는 책상 위에 여러 장의 사진을 펼쳐 놓았습니다. 강지숙이 부대 주변을 돌아다니며 뭔가를 관찰하는 모습들이었죠. 탄약고 근처에서 무전기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도 확인했어. 그리고 부대 밖에서 마을 주민들과 접촉한 것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국방부에서 파견된 감찰관이라고. 그게 함정이야. 진짜 감찰관이라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겠어? 너무 수상하다고. 박진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다른 간부들도 점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강지숙의 행동은 일반적인 감찰관들과는 확실히 달랐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민수 헌병대장이 물었습니다.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그리고 적절한 때에 체포할 거야. 체포요. 당연하지. 간첩이 우리 부대에 침투했는데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 박진호의 계획은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강지숙을 간첩으로 몰아 제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 시각, 강지숙은 병사들의 작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부대 뒤편에 있는 창고 정리 작업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병사들이 동원되어 있었죠. 이 작업은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강지숙이 작업을 지휘하는 간부에게 물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된 작업인가요? 네, 물론입니다. 간부는 대답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사실 이 창고 정리는 갑작스럽게 지시된 일이었거든요. 강지숙이 부대에 온 후 급히 만들어진 명분이었죠. 병사들 힘들지 않나요? 강지숙이 작업 중인 병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김민석 병장이 대답했지만 표정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사실 이런 작업은 훈련보다 더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감찰관 앞에서 불만을 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이런 작업을 자주 하나요? 강지숙의 질문에 병사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사실대로 말해도 될지 고민이었죠. 가끔 합니다. 최도현 이병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가끔이요. 어떤 종류의 작업들인가요? 부대 시설 정비나 그런 것들입니다. 최도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는 외부 일용직 작업도 많았지만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었거든요. 강지숙은 병사들의 표정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말하고 싶어 하지만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점심시간이 되자 강지숙은 다시 부대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제와 같은 산책이었지만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목적이 있었죠. 마을 주민들로부터 들은 정보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또 나가시는군요. 박진호가 뒤따라 말했습니다.
네, 잠깐만요. 혼자 다니시면 위험합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강지숙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박진호는 포기하지 않았죠. 안전이 우선입니다. 부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결국 강지숙은 박진호와 함께 부대 밖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자유로운 조사가 어려웠죠. 마을을 한 바퀴 돌고 부대로 돌아오는 동안 강지숙은 계속 무언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농장에서 작업하는 모습들. 그 중에는 분명히 군복을 입은 사람들도 있었죠. 저기 군복 입은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강지숙이 지적했습니다. 아, 그들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는 병사들입니다. 박진호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봉사활동이요? 네, 지역 주민들을 도와주는 거죠. 좋은 일 아닙니까? 물론 좋은 일이죠. 그런데 훈련 시간에 이런 활동을 해도 되나요? 강지숙의 질문에 박진호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훈련과 봉사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강지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수첩에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부대로 돌아온 후 강지숙은 숙소에서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병사들의 외부 작업, 급식비 문제, 그리고 훈련 시간의 비정상적 운영까지 모든 것이 하나씩 연결되고 있었죠. 저녁 8시경, 강지숙은 부대 주변을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탄약고 근처를 지나가면서 그녀는 잠시 멈춰 섰죠. 주변을 둘러본 후 작은 무전기를 꺼내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강지숙입니다.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무전기 너머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확인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병사들의 외부 노동력 착취, 급식비 문제, 그리고 훈련 과정의 문제까지 체계적인 비리가 의심됩니다.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습니까? 아직 더 필요합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해요. 알겠습니다. 조심하시고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강지숙이 무전을 마치고 돌아서는 순간 저 멀리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죠. 그 시각, 박진호는 보안실에서 강지숙의 무전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 그의 얼굴에는 확신에 찬 빛이 떠올랐습니다. 내일 아침에 공개적으로 체포할 거야? 모든 장병들이 보는 앞에서. 정말로 하시겠습니까? 이동욱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간첩을 잡은 건데 뭘 망설여? 박진호의 계획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체 집합을 통해 강지숙을 간첩으로 체포하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지숙이 진짜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전체 집합. 아침 8시, 박진호 대령의 우렁찬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비상 집합이었죠. 모든 장병들이 본부 앞 광장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김민석 병장과 최도현 이병도 서둘러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세요? 최도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글쎄. 갑작스럽네. 김민석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긴장된 분위기였거든요. 간부들의 표정도 어딘가 심각해 보였죠. 오늘 우리 부대에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진호가 확성기를 들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부대의 간첩이 침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모든 장병들이 술렁였습니다. 간첩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지난 며칠간 감찰관이라고 속이며 우리 부대 정보를 수집해온 자가 있었습니다. 박진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앙되었습니다. 그 자는 바로 강지숙이라는 여자입니다. 병사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감찰관이 간첩이라니
믿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어젯밤 탄약고 근처에서 외부와 무전 교신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박진호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자 정민수 헌병대장이 나섰습니다. 지금부터 해당자를 체포하겠습니다. 그 순간 숙소에서 나온 강지숙이 광장으로 걸어왔습니다.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상황을 파악한 것 같았죠. 강지숙, 당신은 간첩 혐의로 체포됩니다. 정민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간첩이라고요? 강지숙은 오히려 차분하게 반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박진호가 녹음기를 들어 보였습니다. 어젯밤 무전 교신 내용이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 무전 내용을 들어보셨나요? 사실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자세히 듣지 않았거든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단으로 외부와 교신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무단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왜 허가를 받아야 하죠? 강지숙의 반문이 계속되자 박진호는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당신은 지금 체포되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정민수가 수갑을 꺼내며 강지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민수 대령. 강지숙이 갑자기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신이 지금 체포하려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간첩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강지숙의 침착한 태도에 정민수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간첩이라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하늘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봤죠. 검은색 헬리콥터 한 대가 부대 상공을 선회하며 착륙 지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박진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헬리콥터가 광장 한쪽에 착륙하자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모두 정복을 입은 고위 간부들이었죠. 가장 앞에 선 사람은 별표 삼성 별표 계급장을 단 중장이었습니다. 별표 김태형 별표 특별 감찰반장이었죠. 모든 장병은 그 자리에 정지. 김태형의 강력한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진호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죠. 제77 기계화 보병여단장 박진호 대령. 박진호가 황급히 경례를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간첩을 체포하고 있었습니다. 김태형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 저 여자가 며칠간 우리 부대에 침투해서. 박진호 대령. 김태형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당신이 간첩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강지숙이라는 자입니다. 성명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계급은 아십니까? 계급이요? 민간인 감찰관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강지숙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죠. 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복에 달린 계급장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별표 별표이었습니다. 별표 이성 별표 계급장이었죠. 국방부 특별감찰총감 강지숙 소장입니다. 강지숙이 정복을 입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광장이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죠. 간첩이라고 체포하려던 사람이 소장이었다니. 이제 정복을 입은 강지숙이 박진호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당신은 상급자에 대한 모독과 감찰 업무 방해,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체포됩니다. 이럴 수가. 박진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죠. 강지숙이 헌병대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당신도 상급자 체포 시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정민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소장을 체포하려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이동욱 소령. 이동욱이 벌벌 떨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임시 부대장 역할을 하면서 전면 감찰에 협조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강지숙은 다시 김태형 중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단장님,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감찰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태형은 헬리콥터에서 내린 다른 감찰관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전면 감찰을 실시합니다. 광장에 모인 모든 장병들은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간첩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소장이었다니. 김민석 병장은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의문들이 해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녀가 그렇게 꼼꼼하게 부대를 살펴봤는지, 왜 병사들에게 그렇게 관심을 보였는지 모든 것이 이해되었죠. 최도현 이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박진호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모든 장병은 각자 임무로 복귀하십시오. 강지숙의 명령에 따라 장병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늘의 충격적인 반전이 깊이 새겨졌죠. 진짜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정의는 계급이나 권력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이럴 수가 없어. 박진호 대령은 임시 구금실에서 벽을 치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오후 2시, 체포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그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대령님, 진정하세요. 같은 구금실에 있던 정민수 헌병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정하라고? 여자 하나 때문에 이 꼴이 났는데. 박진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와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소장이라는 계급을 인정하면서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죠. 그래도 상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이긴 뭘 받아들여. 내가 뭘 잘못했다고? 박진호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부대 발전을 위한 모든 조치들이었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 시각, 부대 곳곳에서는 본격적인 감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태형 중장이 이끄는 특별감찰팀이 여러 날에 걸쳐 부대 전체를 조사하고 있었죠. 급식소에서는 별표 강수민 별표 대위가 장부를 꼼꼼히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식재료 구입 내역을 모두 가져오세요. 급식계 간부가 서류를 가져오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미 문제가 될 부분들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상하네요. 갈비 구입 단가가 시중가보다 훨씬 높은데 실제로는 저급 부위가 납품되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강수민의 지적에 급식계 간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차액이 어디로 갔는지 뻔했기 때문이죠. 한편 병사생활관에서는 다른 감찰관이 병사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편하게 말해도 됩니다.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김민석 병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을 말해도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혹시 보복이 있을까 봐 걱정되나요? 감찰관의 따뜻한 질문에 김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미 상황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석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병사들이 외부 일용직으로 나가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이나 농장 일을 하고요. 그 대가는 어떻게 처리됐나요? 부대로 들어갔습니다. 부대 발전 기금이라고 했어요. 훈련은 제대로 받았나요? 실제 훈련보다는 부대 시설 관리나 개인 심부름이 더 많았습니다. 김민석의 증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다른 생활관에서는 최도현 이병이 더욱 구체적인 증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집 청소를 자주 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이요. 그런 일이 정당한 군 업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최도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다른 개인 심부름도 있었나요? 네, 장보기, 차량 세차, 개인 농장 일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주요?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더 심했어요. 최도현의 증언을 듣던 감찰관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병사 사적 사용이었기 때문이죠. 오후 5시경, 강지숙은 김태형 중장과 함께 임시로 마련된 감찰본부에서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강수민 대위가 보고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급식비 횡령만 해도 지난 1년간 3천만 원이 넘습니다. 병사들의 외부 노동력 착취는 어떻습니까? 김태형이 물었습니다. 주 단위로 이루어졌고 받은 대가는 모두 부대 발전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박진호 대령이 개인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개인 심부름은요? 거의 매일 있었습니다. 집 청소, 장보기, 농장 일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어요. 강지숙은 보고를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 넘게 군에서 복무하면서도 이렇게 체계적인 비리는 처음 보기 때문이죠. 훈련 실적도 조작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감찰관이 추가 보고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절반도 못했으면서 완료한 것으로 보고했어요. 안전사고 은폐는 없었나요? 2건이 확인됐습니다. 모두 개인 심부름 중에 발생한 부상인데 훈련 중 사고로 조작했습니다. 김태형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군사 재판감이군요. 네. 여러 혐의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 시각, 박진호는 구금실에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박진호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모든 게 부대를 위한 일이었는데.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됩니다. 특히 병사 사적 사용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건 군기 차원에서. 군기와 사적 사용은 다른 문제입니다. 변호사는 박진호에게 현실을 인식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게 낫겠습니다. 선처하고? 내가 왜? 박진호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지숙에 대한 원망만 더 커져갔죠. 여자가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들다니? 그의 마지막 생각에서 여전히 성별에 대한 편견이 드러났습니다. 소장이라는 계급보다 여성이라는 성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었죠. 저녁 시간이 되자 부대 전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병사들은 처음으로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죠.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최도현이 김민석에게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더 이상 개인 심부름은 없을 거야? 다행이에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다른 병사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것들이 한꺼번에 해소되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일부 간부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자신들도 연루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거든요. 이동욱 소령은 임시 부대장 역할을 하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동안 박진호의 지시를 따르기만 했는데 이제 그 결과를 감당해야 했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는 강지숙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대가 정상화될 때까지 계속 감찰이 이어질 겁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정직하게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강지숙의 말에 이동욱은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성의를 보이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밤이 되자 강지숙은 홀로 부대를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의가 완전히 실현되려면 법적 처벌까지 이루어져야 했거든요. 피고인 박진호, 일어서십시오. 군사법원 법정에 엄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전 10시 제77 기계화복병여단 비리 사건의 공판이 시작되었죠. 박진호는 수갑을 찬 채로 피고인석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당당했던 그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며칠간 계속된 조사와 구속 생활로 초췌해진 얼굴이었죠. 피고인은 병사 사적 사용, 급식비 횡령, 훈련 실적 조작, 감찰방해 등 총 12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법정에 퍼졌습니다. 방청석에는 강지숙을 비롯해 여러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죠. 김민석 병장과 최도현 이병도 증인으로 출석해 있었습니다. 검사, 모두 진술하십시오. 내후 피고인 박진호는 지난 2년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군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병사들을 개인 심부름에 사용했습니다. 집 청소, 장보기, 농장 일 등을 시켰고 이는 명백한 사적 사용에 해당합니다. 박진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크게 잘못했다는 생각은 없었죠. 둘째, 병사들을 외부 일용직으로 내보내고 그 대가를 착복했습니다. 1년간 총 5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셋째, 급식비를 횡령했습니다. 저급 식재료를 고급으로 속여 차액을 빼돌린 금액이 3천만 원입니다. 검사의 기소 내용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훈련 실적 조작, 안전사고 은폐, 그리고 감찰 방해까지 모든 것이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되었죠. 이러한 행위들은 군의 기강을 해치고 병사들의 인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검사의 마지막 말에 박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변호인, 변론하십시오. 내후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부대 발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박진호의 변호사가 일어나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급식비 절약도, 병사들의 외부 활동도 모두 부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죠. 특히 감찰 방해 부분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진짜 감찰관인 줄 몰랐기 때문에. 변호인. 판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간첩으로 몰아간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부대 보안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변호사도 더 이상 변론하기 어려웠습니다. 증인 김민석 병장, 증언대로 나오십시오. 김민석이 긴장한 표정으로 증언대에 섰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박진호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달랐죠.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습니까? 개인 집 청소, 장보기, 농장 일 등을 지시받았습니다. 김민석의 목소리는 작지만 분명했습니다. 얼마나 자주였습니까?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하루 종일 개인 일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군 업무라고 생각했습니까? 김민석의 증언을 듣던 박진호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심하게 시켰다는 생각은 없었거든요. 증인 최도현 이병, 나오십시오. 최도현도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대령님 집에서 청소하다가 다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쳤습니까? 무거운 가구를 옮기다가 허리를 삐었습니다. 그 후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훈련 중 부상으로 처리됐습니다. 개인 심부름 중 다친 거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최도현의 증언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안전사고까지 은폐했다는 것이 확인된 순간이었죠. 피고인에게 마지막 변론 기회를 주겠습니다. 판사의 말에 박진호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부대를 위해서 한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대 발전을 위한 것이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병사들을 개인 심부름에 사용한 것도 부대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박진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강지숙 소장을 간첩으로 몰아간 것도 부대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건 여자가. 박진호가 말을 잇지 못하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의심했다는 것이 피고인은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진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7년이라고요? 박진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또한 군에서 영구 제명되며 추징금 8천만 원을 부과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끝나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이었기 때문이죠. 공범인 정민수 대령은 징역 3년, 기타 간부들은 각각 1년에서 2년의 형을 선고합니다. 모든 선고가 끝나자 박진호는 주저앉았습니다.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여자가 감히, 여자가 나를. 그의 마지막 중얼거림에서도 성별에 대한 편견이 드러났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강지숙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정의는 계급이나 성별보다 위에 있습니다. 강지숙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김민석과 최도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법정을 나서면서 강지숙은 두 병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용기 있는 증언 덕분에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소장님 덕분입니다. 김민석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실을 말해준 덕분이에요. 강지숙의 따뜻한 말에 두 병사는 감동했습니다. 계급이 높으면서도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거든요. 앞으로도 정의로운 군인이 되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도현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강지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했죠.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대를 완전히 정상화시키는 것이었거든요. 축하합니다. 감찰총감님. 김태형 중장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강지숙에게 승진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6개월 후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진급식이었죠. 강지숙은 이제 감찰총감으로 승진해 군 전체의 감찰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함께 이룬 성과죠. 강지숙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제77기계화복병여단 사건이 계기가 되어 군 전체의 감찰 시스템이 대폭 개선되었거든요.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물론입니다. 더욱 투명한 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진급식이 끝난 후 강지숙은 특별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바로 제77기계화복병여단이었죠. 현재 이동욱 대령이 새로운 여단장으로 부임해 부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감찰총감님, 오셨군요. 이동욱이 정중하게 격례하며 맞이했습니다. 소령에서 대령으로 승진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죠. 부대 상황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규정대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동욱의 보고는 사실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부대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거든요. 강지숙은 병사생활관을 둘러보았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병사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김민석 병장님. 강지숙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부사관 후보생이 된 김민석은 한층 성숙해진 모습이었죠. 감찰총감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부사관 교육은 어때요? 정말 좋습니다. 이제 진짜 군인이 되는 기분이에요. 김민석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부대 개혁 과정에서 보여준 리더십을 인정받아 부사관 후보생으로 선발되었거든요. 최도현 일병은 어디 있나요? 최도현은 지금 정비소에서 차량 정비 교육을 받고 있어요. 정비 교육이요? 네, 자신이 희망해서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정비 기술자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강지숙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병사들이 진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었죠. 정비소에서 만난 최도현은 기름때가 묻은 작업복을 입고
열심히 엔진을 분해하고 있었습니다. 최도현 일병. 감찰총감님. 최도현이 깜짝 놀라며 경례했습니다. 정비 일은 어때요? 정말 재미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이제 조금씩 알겠어요. 최도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억지로 시키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원해서 하는 일이어서 그런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좋은 기술자가 되세요. 강지숙은 부대 곳곳을 둘러보며 변화된 모습들을 확인했습니다. 급식소에서는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들이 준비되고 있었고 훈련장에서는 체계적인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무엇보다 병사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변화네요. 강지숙이 이동욱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게 감찰총감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모두의 노력 덕분이죠. 오후에는 전체 장병 앞에서 특별 강연이 있었습니다. 강지숙이 직접 나서서 그동안의 경험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죠. 여러분, 지난 6개월간 수고 많았습니다. 강지숙의 첫마디에 모든 장병들이 집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장병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정의는 계급이나 성별, 나이보다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 누구라도 옳지 않은 일을 보면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세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강지숙의 말에 장병들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김민석과 최도현의 용기 있는 증언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거든요. 앞으로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부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연이 끝난 후 강지숙은 개인적으로 김민석과 최도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저희가 한 게 뭐 있어요? 진실을 말한 것뿐인데? 김민석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강지숙은 두 사람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자신이 직접 쓴 편지와 함께 이걸 읽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세상은 바뀝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정의로운 마음을 잃지 마세요. 그것이 진짜 군인의 모습입니다. 두 사람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자신들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의미를 가졌다는 것이 감동적이었거든요. 저녁이 되자 강지숙은 부대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부대 전체를 둘러보았죠. 밤하늘 아래 조용히 빛나고 있는 부대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을 것 같네요. 이동욱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계속 지켜봐야 해요. 언제든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물론입니다.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강지숙은 차에 오르기 전 한 번 더 부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며칠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 중 하나였다고 생각했죠. 감찰총감님.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김민석과 최도현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못 드릴 뻔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제가 더 고마워요. 여러분이 있어서 이 모든 일이 가능했어요. 강지숙은 두 사람과 마지막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돕고 살아가세요. 차가 출발하면서 강지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대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져 갔지만 그곳에서 일어난 변화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했죠. 다음 날 아침, 강지숙은 새로운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감찰 요청서들이 쌓여 있었죠.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신이 생겼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작은 용기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강지숙은 새로운 사건 파일을 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정의를 위한 하루가 시작되었거든요. 제77 기계화 복병여단은 이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부대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무하는 모든 장병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민석은 훌륭한 부사관이 되어 후배들을 지도하고 있었고, 최도현은 뛰어난 정비 기술자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지숙은 계속해서 군 전체의 정의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었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세상에서 말이죠. 세리나, 생일 축하해. 별표 강지숙 별표은 작은 떡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 태성그룹 회장 아들의 저택 앞이었죠. 52세의 나이에도 꽃흰 자세를 유지한 채 그녀는 딸을 보러 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나타난 별표 강세린 별표의 모습에 지숙의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28살 딸의 얼굴이 너무 야위어 있었거든요. 명품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것들이 지숙의 예리한 눈에 포착되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세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숙은 딸의 손목에 난 작은 상처를 놓치지 않았죠. 어머니의 본능이 경고음을 울려댔습니다. 딸 생일인데 엄마가 못 와? 지숙은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곳곳에 설치된 CCTV가 눈에 띄었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사이사이로 감시의 눈들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별표 장태민 별표이 나타났습니다. 33세의 나이, 태성그룹 후계자답게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사위 보기도 하고 딸 생일이니까 왔지? 지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죠. 딸이 자꾸 눈치를 보고 있었거든요. 엄마, 우리 잠깐 화장실에서 이야기할까? 세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죠. 화장실에서 지숙의 시선이 세면대 모서리에 머물렀습니다. 희미하게 핏자국이 묻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휴지통에서 발견한 것은 피가 묻은 화장솜들이었습니다. 세린아, 이게 뭐야? 지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군인으로서 수많은 현장을 겪어본 그녀였지만 자신의 딸과 관련된 일은 달랐죠. 엄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세린이 말을 흐렸습니다. 그 순간 지숙은 딸의 목 뒤쪽에 손가락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목을 잡은 흔적이었죠. 누가 그랬어? 지숙의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오랜 군 생활로 다져진 직관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엄마, 제발 그냥 가요. 세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죠. 거실로 돌아온 지숙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장태민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오시죠. 우리에게도 스케줄이 있으니까요.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지숙은 뒤돌아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린의 모습이 마치 새장 안의 새 같았거든요. 차에 오른 지숙은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세린의 폰에서는 장태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어머니, 앞으로 와이프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귀찮게 굴면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숙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죠. 이딴 데서 내 새끼를. 중얼거리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한 시골 엄마였지만 이제는 달랐죠.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몰고 가면서 지숙은 룸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현역 별표 이성 별표 장군 강지숙. 지금까지는 그저 딸 걱정하는 엄마였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지숙은 세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는 것은 또다시 장태민이었죠.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숙은 참을성 있게 대답했죠. 사위, 엄마가 딸이라고 통화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입니까? 우리 가정사에 간섭하지 마세요. 세린이는 이제 장가의 며느리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죠. 그때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지숙은 받았습니다. 혹시 강세린 씨 어머니신가요?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럽고 떨리는 음성이었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별표 서미영 별표이라고 합니다. 세린이의 대학 친구이자 정신과 의사입니다. 지숙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왜 자신에게 연락을 했을까요? 세린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전화로는 서미영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지숙은 주저하지 않고 약속을 잡았죠. 1시간 후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서미영은 30대 중반의 차분한 여성이었습니다. 안경을 쓴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죠. 어머니, 세린이가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서미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숙의 얼굴이 굳어졌죠. 며칠 전부터 세린이가 비밀리에 제게 상담을 받고 있어요.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숙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어제 본 상처들이 모두 설명되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부부 갈등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신체적 폭력은 물론이고 정신적 학대도 심각합니다. 서미영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외출 금지, 전화 차단, 감시까지 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왜 세린이는 집을 나오지 않습니까? 지숙의 질문에 서미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서워해요. 장태민이 경찰, 검찰, 언론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고 하거든요. 도망가봤자 다시 잡혀온다고 생각해요. 지숙은 커피잔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죠. 어머니, 세린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는 그냥 시골 사람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지숙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터졌습니다. 시골 사람이라고? 자신의 정체를 알면 그런 말이 나올까요? 세린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집에 있을 거예요. 외출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서미영의 대답에 지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어머니, 섣불리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하지만 지숙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참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카페를 나선 지숙은 곧바로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평소와는 다른 곳으로 향했죠.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였습니다. 정문 앞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자 경비원들이 깍듯이 경례했습니다. 강지숙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지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경례를 했습니다. 법무실에 도착한 지숙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익숙했죠. 별표 이준호 별표 준장이었습니다. 지숙이 왔구나. 무슨 일이야? 40대 중반의 이준호는 지숙의 동기였습니다. 같은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함께 성장해온 동료였죠. 준호야, 부탁이 있어. 지숙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준호는 그것을 눈치챘죠.
뭔데?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 내 딸 일이야. 지숙은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준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죠. 그 장태민이라는 놈이 그런 짓을 했다고? 증거는 아직 없어. 하지만 분명해. 지숙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게 뭘 부탁하려는 거야? 합법적인 방법으로 저 놈들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화면을 켜면서 말했죠. 태성그룹, 한번 들여다보자. 키보드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숙은 조용히 기다렸죠. 이거 재미있는데. 이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뭔데? 태성그룹이 국방 관련 업체들과 계약을 많이 맺고 있어. 그런데 일부 계약에서 특혜 시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숙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정확히 뭔데? 군용 물자 납품 계약에서 경쟁 업체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따냈어. 그런데 납품된 물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었다는 보고서가 있네. 이준호는 계속 화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거면 충분히 감사 요청을 할 수 있겠는데. 지숙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거든요. 그럼 시작해보자. 지숙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서기 전에 돌아보았죠. 준호야, 고마워. 뭘? 우리가 남인가? 이준호의 대답에 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방부 청사를 나서면서 지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이제 시작이다. 지숙은 중얼거리며 차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는 참고 기다렸지만 이제는 달랐죠. 군인 강지숙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지숙은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모자를 푹 눌러 쓴 채였죠.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방산업 발전 세미나에 참석하기로 했거든요. 태성그룹 관계자들도 참석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세미나장에 도착한 지숙은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각종 발표가 이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예상대로 태성그룹 임원들도 보였습니다. 다음 발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최초 여성 이성 장군이신 강지숙 장군님을 모시겠습니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지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모자를 벗고 무대로 향하는 그녀를 보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태성그룹 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죠. 무대에 선 지숙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육군 강지숙 장군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숙은 잠시 멈춘 후 계속했죠. 오늘 이 자리에서 국방산업의 투명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성그룹 임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최근 일부 방산업체들이 품질 기준을 무시하고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군은 앞으로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업체들을 관리할 것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지숙이 무대에서 내려오자 여러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그 중에는 기자들도 있었죠. 장군님, 혹시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가요? 한 기자의 질문에 지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나오면 발표하겠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지숙은 로비에서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태성그룹 임원이 다가왔죠. 장군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태성그룹 전무 별표 김진수 별표였죠. 무슨 이야기인지요? 지숙은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오늘 발표가 저희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까? 김진수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숙의 반문에 김진수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그냥 궁금해서요. 특별히 신경 쓸 일이 없으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지숙은 가방을 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진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당황스러워했죠. 그날 저녁, 장태민은 아버지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태민아, 내 장인어른이 누군지 알아? 별표 장만수 별표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시골에서 올라온 아줌마 아닙니까? 시골 아줌마가 아니야? 육군 이성 장군이야. 장태민은 멍하니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게 무슨... 오늘 세미나에서 우리를 겨냥한 발표를 했어? 이제 우리가 감사받을 거야? 장만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건데? 상대가 현역 장군이야. 전화가 끊어진 후 장태민은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그리고 세린을 불렀죠. 세린아, 이리 와봐. 세린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내 엄마가 군인이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세린은 당황했습니다. 네, 대답해. 내 엄마가 장군이냐고? 장태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세린은 고개를 끄덕였죠. 네. 그런데 왜 갑자기? 왜 말 안 했어? 장태민은 세린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물어보지 않으셔서. 인제 와서 나를 속인 거야? 그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멈췄죠. 갑자기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대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엄마가 뭔가 하고 계세요? 세린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장태민은 벽을 쳤습니다. 당연히 하고 있겠지. 그는 방안을 돌아다니며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행동들이 모두 노출될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죠. 한편 지숙은 집에서 이준호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 태성그룹에서 연락이 왔어. 이준호의 목소리에서 만족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연락? 감사 일정을 문의하더라고.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궁금하다면서. 지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겠네? 지수가, 그런데 조심해. 저 놈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준호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어. 전화를 끊은 후 지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세린아, 엄마가 해결해 줄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 지숙의 얼굴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날 밤, 세린은 남편이 잠든 사이 조용히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죠. 엄마가 장군이라는 사실을 왜 숨겼을까? 아마도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았죠.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이 마음에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지숙은 국방부에서 한 통의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태성그룹 감사 결과였죠. 이준호가 직접 가져왔습니다. 지수가, 이거 봐. 이준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보고서를 펼쳐보니 예상보다 훨씬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죠. 품질 기준 미달, 납품 지연, 그리고 정치자금 의혹까지 있네. 맞아. 이 정도면 검찰 수사감이야. 이준호의 말에 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밀려왔죠. 준호야, 혹시 저 놈들이 세린이한테 화풀이하지는 않을까? 그러게. 그 부분이 걱정이긴 해.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상대방의 반격이 두려웠거든요. 그때 지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미영이었죠.
어머니, 큰일 났어요. 서미영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지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자살을 시도했대요. 지숙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준호가 재빨리 받쳐줬죠. 어느 병원입니까?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이에요. 어서 오세요. 전화가 끊어지자 지숙은 바로 뛰쳐나갔습니다. 이준호도 함께 따라 나섰죠. 병원까지 가는 동안 지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신의 행동 때문에 딸이 더 큰 고통을 받은 건 아닐까요? 응급실에 도착하자 서미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죠. 어머니. 서미영이 지숙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세린이는 어떻습니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정신적 충격이 심해서. 지숙은 응급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 자신의 딸이 누워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어떻게 된 겁니까? 장태민이 어젯밤부터 계속 세린이를 다그쳤대요. 어머니가 장군이라는 걸 왜 숨겼냐고. 서미영의 설명을 들으며 지숙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머니와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했대요. 핸드폰도 빼앗고 외출도 금지하고. 지숙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그래서 세린이가 견디다 못해. 그만해요. 지숙이 서미영의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죠.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죠. 보호자분이세요? 네, 엄마입니다. 지숙이 다가갔습니다. 환자 상태는 안정되었습니다. 다만 정신적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면회할 수 있습니까? 네, 하지만 너무 오래는 안 됩니다. 지숙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세린의 모습을 보자 눈물이 터져나왔죠. 세린아. 지숙이 딸의 손을 잡자 세린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너무 약했습니다. 지숙은 딸의 손을 꽉 잡았죠. 엄마가 여기 있어? 괜찮아.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세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미안하지? 지숙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딸을 더 위험하게 만든 것 같았거든요.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지숙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마. 이제는 엄마가 나서겠어. 지숙은 세린의 이마에 키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세린아, 엄마 믿어줘. 반드시 너를 구해낼게. 병실을 나온 지숙의 표정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망설임은 사라졌죠. 이준호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숙아, 어떻게 할 거야?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겠어. 지숙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무슨 뜻이야? 지금까지는 합법적인 방법만 썼잖아. 하지만 이제는. 지숙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준호는 그녀의 의도를 알 수 있었죠. 지수가 섣불리 행동하면 안 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내 딸이 죽을 뻔했어. 지숙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준호야, 내가 말했잖아. 우리가 남인가? 이준호는 지숙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확고한 결의를 읽을 수 있었죠. 무엇을 원해? 정보가 필요해. 장태민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알겠어. 하지만 조심해. 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서면서 한 번 더 다짐했죠. 이제는 군인이 아니라 엄마로 움직이겠어. 밤하늘을 올려다본 지숙의 눈에는 냉혹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날 밤
장태민은 병원에서 돌아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세린의 자살 시도로 인해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죠. 젠장. 혼자 중얼거리며 술잔을 비운 그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박 변호사,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회장님, 일단 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뭔 소리예요? 강지숙 장군이 단순한 인물이 아닙니다. 군 내부 인맥이 상당해요. 장태민은 술잔을 던져버렸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조용히 지내세요. 괜한 행동했다가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장태민은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꼈죠. 지금까지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상대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지숙은 국방부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을 찾았죠. 민간 정보업체 시큐리티 프로였습니다. 강지숙 장군님이시군요. 사무실 안에서 나온 남성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별표 남국민 별표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이준호 준장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남국민은 예전 국군정보사령부 출신이었습니다. 제대 후 민간에서 정보 업무를 하고 있었죠. 부탁이 있습니다. 지숙은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장태민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요. 자세히 원하십니까? 숨 쉬는 것까지 다요. 지숙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남국민은 그 기운을 느꼈죠.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좋습니다. 비용은 얼마든지 지불하겠습니다. 계약을 마친 지숙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세린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병원에서 들은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젯밤에 퇴원하셨는데요. 간호사의 말에 지숙은 당황했습니다. 누가 데려갔습니까? 남편분이 오셔서. 지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태민이 세린을 강제로 데려간 것이었죠. 급히 세린의 집으로 향한 지숙은 현관문 앞에서 막혔습니다. 보안업체 직원들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나는 딸을 보러 온 엄마입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가주님의 지시입니다. 지숙은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준호에게였죠. 준호야, 지금 당장 확인해 줄 게 있어? 세린이 집 앞 보안업체 이름이 뭔지 알아봐줘. 잠시 후 이준호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가디언 시큐리티라는 곳이야. 알겠어. 지숙은 전화를 끊고 다시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곳이었죠. 여보세요? 국정감사실입니까? 민간 보안업체의 불법 정보 수집 의혹에 대해 신고하고 싶습니다. 1시간 후 가디언 시큐리티 본사에 감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지숙의 신고가 받아들여진 것이었죠. 지금 당장 모든 불법 감시 활동을 중단하시오. 감사관의 명령에 보안업체 직원들은 당황했습니다. 세린의 집 앞에서도 경비들이 철수했죠. 지숙은 그제야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린은 보이지 않았어요. 세린아. 지숙이 큰 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안을 돌아다니며 찾아보니 2층 방에서 세린을 발견했죠.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지숙은 주저하지 않고 문을 부쉈어요. 엄마. 침대에 앉아있던 세린이 놀란 눈으로 지숙을 바라봤습니다. 세린아, 괜찮아. 지숙이 달려가 딸을 안았습니다. 세린은 엄마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죠. 엄마, 무서웠어. 이제 괜찮아. 엄마가 있어? 지숙은 딸을 달래며 방 안을 살펴봤습니다. 창문에는 철창이 설치되어 있었고
전화기도 없었죠. 세린아, 이제 나가자. 하지만 태민이가 돌아오면? 상관없어. 엄마가 지켜줄게. 지숙은 세린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관문 앞에서 장태민과 마주쳤죠. 어머니,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장태민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내 딸을 데리고 가는 것뿐입니다. 세린이는 내 아내입니다. 함부로 데려갈 수 없어요. 아내를 감금하는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지숙의 반박에 장태민은 당황했습니다. 감금이 무슨? 창문의 철창, 방문 잠금, 외출 차단. 이게 감금이 아니면 뭡니까? 지숙의 차가운 목소리에 장태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린아, 가자. 지숙이 딸의 손을 이끌며 걸어갔습니다. 장태민은 막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어머니, 이러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법정에서 만나죠. 지숙의 당당한 대답에 장태민은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습니다. 차에 오른 지숙과 세린을 바라보며 장태민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자신의 통제를 벗어났거든요. 엄마, 이제 어디로 가요? 세린의 질문에 지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자.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차를 몰며 지숙은 룸미러로 뒤를 확인했습니다. 장태민이 따라오고 있지는 않았죠? 세린아, 엄마가 약속할게. 다시는 그런 일 당하지 않게 해줄게. 세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죠. 그날 저녁, 모처에 숨어있던 지숙은 남국민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군님, 초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장태민의 폭력 행위가 처음이 아닙니다. 대학 시절부터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켰는데 모두 아버지의 힘으로 무마시켰어요. 지숙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에 설치된 CCTV들을 분석해봤는데 불법 도청 장비도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영상과 음성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지숙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반격할 무기를 손에 넣었거든요.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봅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론부터 움직여봐야겠습니다. 지숙은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찾았습니다. 오랜 친구인 기자의 번호였죠.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이유가 없었거든요. 며칠 후, 지숙은 한 카페에서 기자를 만났습니다. 별표 조현우 별표 기자였죠.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지수가 오랜만이야. 50대 중반의 조현우는 사회부 데스크였습니다. 굵직한 사건들을 다뤄온 베테랑이었죠. 현우야, 부탁이 있어. 지숙은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죠. 재벌가 며느리 가정폭력이라. 조현우가 턱을 괴며 생각했습니다. 사회적 파장이 클 것 같은데? 그래서 너한테 부탁하는 거야? 제대로 된 기사를 써줘. 지숙은 USB를 조현우에게 건넸습니다. 남국민이 수집한 증거들이 들어있었죠. 이게 뭐야? 직접 확인해봐. 충격적일 거야. 조현우는 USB를 받으며 지숙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지수가, 너 진짜 화가 많이 났구나. 내 딸이야.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지숙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어. 한번 확인해보고 연락할게. 이틀 후, 조현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가, 이거 정말 대단한 자료야. 어떤 내용이었어? 장태민의 폭력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그리고 불법 감청 증거까지. 조현우의 목소리에서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언제 기사가 나갈 수 있어? 내일 아침이면 톱으로 나갈 예정이야.
지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었죠. 그날 저녁, 태성그룹 회장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장만수가 아들을 불러들였거든요. 이 멍청한 놈아. 내가 한 짓이 내일 신문에 나온다. 장만수의 고함 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가정폭력 동영상이 언론에 유출됐어. 장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었죠. 어떻게 그런 일이?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당장 해결책을 찾아. 장만수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평생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였거든요. 박 변호사를 불러서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지금 당장. 한편 지숙은 세린과 함께 안전한 곳에서 뉴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죠.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세린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야. 지숙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주요 일간지 일면에 태성그룹 후계자, 가정폭력 충격 실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거든요. 기사에는 장태민이 세린을 폭행하는 동영상 캡처와 함께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법 감청, 감금, 협박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공개되었죠. 오전 10시부터 태성그룹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사마다 후속 보도를 쏟아냈고 시민단체들은 규탄 성명을 발표했죠. 지숙은 뉴스를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의 첫 단계가 성공한 것이었거든요. 장군님,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남국민이 전화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검찰에서도 움직임이 있나요? 네, 오늘 오후에 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죠. 지숙은 전화를 끊고 이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준호야, 이제 본격적으로 태성그룹을 조사해줘. 오늘 기사 보고 국정감사실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그럼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겠네. 지숙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장태민은 검찰청에 소환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든 가운데 고개를 숙이고 청사로 들어가는 그의 모습이 생중계되었죠. 피의자 장태민 씨,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장태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장태민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면회실에서 알려준 것이었죠. 회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도와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별표 박철민 별표 변호사의 말에도 장태민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일단 영장 기각을 위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죠.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한편 지숙은 세린과 함께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장태민 구속 소식이 주요 뉴스로 다뤄지고 있었죠.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세린의 질문에 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야. 진짜는 이제부터야. 무슨 뜻이에요? 태성그룹 전체를 무너뜨려야 해. 그래야 완전히 끝나는 거야? 지숙의 눈에는 냉혹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직 복수는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태성그룹 본사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임원진들이 긴급회의를 위해 모였죠. 회장님, 이대로 가면 회사가 위험합니다. 전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겠나? 장만수도 막막했습니다. 상대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일단 강지숙 장군과 협상을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요? 협상이라. 그분이 응할까? 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회의는 새벽까지 이어졌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숙의 공격은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치밀했거든요. 이제 진짜 최종 결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숙은 모든 준비를 마쳤고 태성그룹은 벼랑 끝에 몰렸죠. 일주일 후 지숙은 태성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당당하게 로비로 걸어 들어갔죠. 직원들이 술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강지숙 장군님이십니까? 리셉션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장만수 회장을 만나러 왔습니다. 약속이 있으시나요? 없습니다. 하지만 만날 거예요. 지숙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직원은 당황했습니다. 10분 후 지숙은 회장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장만수가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죠. 60대 후반, 그는 평소보다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군님. 장만수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지숙은 냉담하게 반응했죠. 앉으시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장군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장만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잘못했다고요?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지숙의 차가운 질문에 장만수는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그게 전부인가요? 그럼 뭘 더? 감금, 불법 감청, 협박, 언론 조작까지 시도했잖아요. 지숙이 하나하나 나열하자 장만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지숙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태성그룹의 모든 불법 행위 증거 자료예요. 장만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탈세, 정치자금 불법 후원, 하청업체 대금 미지급, 환경오염 은폐. 참 많네요. 지숙이 서류를 넘기며 읽어내려갔습니다. 장군님, 이건 모두 사실이죠? 이미 확인했거든요. 장만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난 상황이었거든요. 원하시는 게 뭡니까? 간단해요. 태성그룹 해체하세요. 해체라니. 그건 너무. 그럼 검찰에 이 자료들을 모두 넘기겠습니다. 지숙의 협박에 장만수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하루 드릴게요. 내일 오후까지 답을 주세요. 지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참, 그리고 별표 홍영숙 별표 여사님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곧 만나게 될 것 같다고. 회장실을 나선 지숙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준호였죠. 지숙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태성그룹에서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시작했어. 너를 견제하려고 하는 것 같아. 지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방부 내부에서 내 행동이 과도하다는 여론을 만들고 있어? 예상했던 일이야. 조심해. 자칫하면 내가 곤란해질 수도 있어. 전화를 끄는 지숙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대방도 만만치 않게 대응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지숙은 세린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세린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지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조금 복잡할 뿐이야. 혹시 나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지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린아, 엄마가 약속할게. 반드시 끝까지 해결할게.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홍영숙이 지숙을 만나고 싶다고 연락한 것이었죠. 오후 2시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만난 홍영숙은 60대 초반의 우아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죠. 강지숙 장군님이시죠? 홍영숙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홍영숙 여사님. 지숙도 정중하게 응답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우리 며느리 일 말이에요. 홍영숙의 목소리에는 위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세린이가 우리 가족이 된 이상 우리 방식대로 살아야 해요. 방식이라니요? 순종하고 참고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거죠. 지숙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폭력도 참으라는 말씀인가요? 부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요? 지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장군님도 이해하시겠지만 가문의 체면이라는 게 있어요. 체면 때문에 내 딸이 죽을 뻔했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홍영숙의 말에 지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사님, 지금 제대로 된 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인가요? 무례하시네요. 무례한 건 당신이에요. 며느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두 여성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장군님,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진 집안인지 아시죠?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힘으로 내 딸을 건드린 게 잘못이에요. 지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내 딸에게서 손을 떼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끝까지 가보죠. 지숙은 호텔을 나서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조현우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죠. 현우야, 추가 자료 있어? 더 큰 폭탄이야. 뭔데? 태성그룹 정치자금 로비 리스트야. 받은 정치인 명단까지 다 있어. 전화로 조현우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야? 내일 아침 보면 알 거야. 지숙은 전화를 끊고 차에 올랐습니다.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낼 시간이었거든요. 태성그룹은 내일이면 완전히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체면도 함께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태성그룹 정치자금 로비 스캔들이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거든요. 국회의원 10여 명의 실명이 공개되면서 정치권까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오전 9시 태성그룹 주가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정도로 폭락했습니다. 회사 앞에는 기자들과 시민단체들이 몰려들었죠. 지숙은 세린과 함께 뉴스를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정말 끝난 건가요? 세린의 질문에 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끝이야. 완전히. 오후 2시, 장만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는 고개를 숙였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태성그룹은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해체 수순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재벌 해체라는 초유의 사태였거든요. 그리고 제 아들 장태민의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사과드립니다. 피해자인 며느리와 가족분들께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지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준호였죠. 지숙아, 봤어? 응, 봤어. 대단하다. 정말 해냈구나. 이준호의 감탄 섞인 목소리에 지숙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준호야, 고마웠어. 내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뭘? 당연한 일이야. 그날 저녁, 장태민은 구치소에서 변호사와 면담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나 나와야 합니까? 장태민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실형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요. 박 변호사도 포기한 듯한 표정이었죠. 그럼 몇 년이나? 최소 5년은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태민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었거든요. 한 달 후, 조용한 해변가에서 지숙과 세린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린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왔죠. 엄마, 나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세린의 질문에 지숙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하면 돼. 이제 자유야. 상담 심리사 공부를 다시 해보고 싶어요. 나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지숙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런데 후회하지 않아요. 군인으로서 커리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잖아요. 전혀. 딸을 지키는 게 엄마 일이야? 장군이든 뭐든 간에. 두 사람은 붉은 노을 진 바다를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죠.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세리나. 일주일 후, 지숙은 국방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복무 연장 신청서가 놓여 있었죠. 이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진짜로 계속할 거야? 응, 아직 할 일이 많아. 지숙은 신청서에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더 유명해졌는데. 언론에서 딸을 구한 장군 엄마라고 부르던데. 유명해지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엄마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이준호는 지숙의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여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숙아,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고마워. 하지만 이제는 없을 거야. 지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숙은 거실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세린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액자 밑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 가족을 해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엄마가. 지숙은 그 메모를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가족을 지키는 일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세린이었죠? 엄마, 오늘 상담 심리학과 합격 통지서 받았어요. 정말. 축하해. 지숙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용기를 줘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내가 뭘 잘했다고? 엄마는 그냥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야. 전화를 끊은 후 지숙은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세린이가 합격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딸을 보니 뿌듯하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가족은 함께 이겨낼 것이다. 그것이 엄마로서 그리고 강지숙으로서 나의 약속이다. 일기를 닫은 지숙은 군복을 정돈하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온하고 희망찬 밤이었죠. 지숙은 마지막으로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세린아, 앞으로도 엄마가 항상 내 편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사랑해.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나도 사랑해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엄마. 지숙은 그 문자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을 지켜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일이었거든요. 이제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죠. 강지숙이라는 이름으로, 엄마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미래가 말입니다.